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코너는 글로벌 시장 한 주간 이슈, 여러 이슈를 정리해 보면서 또 전망해 보는 코너 마켓나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번 주에는 사실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예, FOMC겠죠. 연준 이야기를 또 해야겠죠. 연준 이야기, 예, FOMC. 사실 지난주 나온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그 개인 소비 예, 지출, 이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그렇게 둔화되지 않는 걸로 나왔고, 오히려 예, 예상치보다도 맞습니다. 높게 나온 상황이고, 네, 또 1분기 GDP 성장률 소폭치는 예상치보다 음, 훨씬 못 미쳤고, 예, 이러니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따가 뭐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GDP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차차 네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번 차트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이거 보면 진짜 좀 스태그플레이션 느낌이 확 나죠. 파란색이 물가고 빨간색이 성장률인데 1분기 성장률 뭐 숫자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6%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뭐 한 2.4에서 2.5% 네네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치에 많이 못 미쳤고 작년 4분기가 한 3.4%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 추세가 작년 4분기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네.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도 싫어하고 연준도 참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그 보이는 성장률 숫자보다는 미국 경제는 사실 좀 강합니다, 여전히. 그게 민간 수요가 여전히 왕성해서 그렇습니다. 민간 수요가 왕성하다라는 걸 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 차트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차트 한번 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미국의 내부 수요를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색이 그냥 흔히 말하는 내수입니다, 내수. 그 다음에 주황색이 그 내수 부분에서 이제 거청부 쪽 부분을 빼고 난 민간의 이제 내수, 민간 네네.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 수요 그 주황색 부분은 1분기 때 3.1% 성장했어요. 상당히 수요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 작년 4분기가 민간 수요가 한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4분기 못지않게 네네. 민간 수요는 강력했다. 이렇게 민간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수입을 왕창 해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예. 예. 근데 이제 수출은 그 달러도 뭐 강해지고 한 그런 네네. 요인도 있어가지고 수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수출, 네네. 순수출이 좀 마이너스로 급하게 돌아서요. 예. 세 번째 차트가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GDP라고 하면은 크게 이거 보시면 이제 네 개입니다. 네.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순수출인데, 네. 이게 이제 성장률에 각각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순수출에서만 거의 0.9%포인트 성장률을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왜곡이 좀 컸다. 네네. 그리고 이게 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순수출이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수요가 좋았다. 근데 이게 GDP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이제 생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가져온 부분들은 다 거기서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순수출 부분이 GDP 통계에서 이제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야 수출,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률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라고 네네네.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여전히 민간 수요는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어떤 수요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분기 GDP 내용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여전히 네네. 그 강한 수요에 의해서
이 경제가 아직은 좀 순항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지금 분석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 개인 소비 지출도 굉장히 견조하고 예, 실제로 그 분기별로 나오는 근원 PC도 보면 1분기 네. 근원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예, 그래서 거잖아요.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리플레이션 리플레이션. 그런 느낌이 좀 더 예. 강했던 1분기 내용이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 경제는 어쨌든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반기로 넘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는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여기저기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성장세는 좀 둔화될 수 네네. 있고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는 계속 나올 텐데 일단은 1분기 내용을 보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크게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네. 지금 상승 압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4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분기별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는가인데 근원 PCE 물가 기준입니다. 네네. 작년 3분기랑 4분기에는 2%대로 좀 이렇게 2%로 안정되다가 1분기 들어오면 3.7%까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한 5.4%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작년 4분기 때 3.4%인가 그랬는데 네네네.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서비스 물가 예. 쪽이요. 그래서 이제 5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월별로 나오는 근원 PC 인플레이션의 중단기 모멘텀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3개월하고 6개월 이제 동안의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다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3개월치가 굉장히 가팔라요. 네, 초록색이요. 예, 올해 1월, 2월, 3월에 각각의 그 전월비 상승률을 연율화한 건데 네. 그 연율화한 값이 지금 4.4%가 넘어요. 예. 우리 3월 FMC 때 연준이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좀 높였잖아요. 그렇죠. 2.4%였던 예. 거를 2.6%로. 근데 지금은 그 예상보다 훨씬 높은 3%를 넘어서니까 4%를 4%. 예, 예. 4.4%에 달하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제 물가 상승률에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GDP 내용이 그닥 나쁘지 않다. 오히려 민간 수요는 왕성하다. 예. 그 두 개를 합쳐보면 왕성한 민간 수요가 여전히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네.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이제 이번 주 FOMC가 있는데 네. 사실 물가도 안 잡힌 상황. 오히려 물가는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고 예. 그런데도 경기는 굉장히 또 좋다. 이러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뭐 말을 좀 더 많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롬 펄 뭐-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예. 내용을 할지 예, 많이들 그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우리 그냥 6번 그 차트 한번 바로 네네. 보실까요? 이게 연준의 금융 환경 지수라는 건데 작년에 이제 연준 이사회에서 따로 이제 별도로 뭐 개발한 겁니다. 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때는 금융 환경이 긴축된다는 이야기고 내리면은 기완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 단기적으로 이제 피크를 찍었죠. 그 한창 막 10년물 금리 5% 올라가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가장 최근치가 3월치밖에 없는데 지난달까지 보면은 금융 환경은 대대적으로 이완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연준은 지금 9개월째 계속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그렇죠. 묶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금융 환경은 기완이 됐어요. 예. 어느 수준까지 지금 돌아갔냐면 2022년 여름 수준까지. 왼쪽에 표시된 네, 예. 그때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밖에 안 됐어요. 와, 지금 고금리인데도 금융 환경이 예. 이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그만큼 지금 예.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좀 돈이 많다라는 건가요? 연준 때문입니다. 연준 때문에. 작년 이제 11월부터서 연준이 되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옵니다라는 신호를 많이 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앞서서 그냥 흥분을 한 앞서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금리도 그때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도 굉장히 이제 압착이 되어져요. 네. 우리가 금융 환경이 이완된다라는 거는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 민간의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해서 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금융 환경이 이완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양적인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예. 예, 이게 보면 사실은 작년 11월 이후로 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뭐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의지를 많이 드러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금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금리 인하를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 7번째 차트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게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네. 얼마가 될까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연초에는 그게 한 2.14%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지난주 이제 그걸 보니까는 2.43%, 거의 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앞으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예상하는 게 연초보다 30bp나 높아져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것도 역시 그다음 두 번째 8번째 차트 보실까요? 네네. 이것도 뭐 5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건데 역시 뭐 현재로부터서 5년 뒤에 그 5년 뒤에서 5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네. 어떨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급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뭐 워낙 이제 올해 들어서 나왔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넘어선 그렇죠. 그런 요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좀 섣불리 기대를 심어준 면도 있습니다. 금리 금리가 인하하겠다. 인하하겠다라는 예. 거기다가 좀 연준이 이게 물가 진압의 라스트 마일 마지막 구간에서 3월 달까지의 모습을 보면 좀 흐트러져요. 네. 이렇게 물가를 억세게 더 부여잡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3월 FOMC가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그렇죠. 예,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예. 물가 예상치를 높이면서도 올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계속 유지를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지난 3월까지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은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뭐 그냥 금리를 못 내리고 좀 있는 거지, 서두르지 않는 거지. 다시 금리 높이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고용이 좀 나빠지면은 좀 더 능동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직 물가 상승률이 안 잡혔는데 연준이들이 벌써 이렇게 흐트러져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이미 끈적한 그런 물가 상황에서 그 시장의 아까 보셨던 금융 환경을 굉장히 기완시켰고 네네. 그 결과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있을 FOMC에서는 뭔가 좀 이걸 일부 좀 수정하는 작업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미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다 나오는 말들이 좀 세졌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 3월 FOMC 이후로 나왔던 물가, 고용, 소매 판매 다 서프라이즈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 이제 말은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FOMC는 그 부분을 이제 좀 바로 수정하는, 바로 잡는 좀 이제 공식적인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우리는 성명서부터 일단은 펼쳐서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명서에 보통 이제 담기는 내용들이 뭐 성장이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물가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제 고용과 물가에 있어서 위험의 균형,
그러니까 그 위험 균형이 어디 쪽으로 더 이제 높아져 있는가를 분명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상방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마 성명서에 담겨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네네. 그러면 그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그 인식하에 성명서 문구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그렇죠. 파월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주요 관건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성명서에 보면은 뭐 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크게 뭐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는 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되게 뭐 긴 문장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아마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좀 어떤 그런 뉘앙스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예, 않겠다. 좀 강하게 그게 좀 뭐 보강이 좀 되어질 수도 있고 예. 거기다가 높은 가능성은 아닌데 그게 작년 12월 이후로 보면 FOMC는 공식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문구가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그런 뭐 서프라이즈가 될 겁니다. 엄청 매파적인데요. 예, 근데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는 안 봐요. 네네. 불과 뭐 한 3, 4개월 만에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자기들의 스탠스를 바꾸기는 좀 민망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파월의 이제 기자회견이죠. 이번에. 그러면 이제 파월의 말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건가가 중요한데 네. 그 이미 이제 그 지난 16일 날 9번 차트 보시면 이제 파월이 4월 16일 날 연설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까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참 파월 의장도 말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게 그 전에는 뭐 범프로드라는 예, 표현을 쓰면서 1월, 예. 2월 달 물가가 좀 안 맞아요. 꺾이는 거에 예. 대해서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바뀌고. 그게 이제 연준의 기본 노선이 예. 데이터 디펜던트. 아, 데이터에 기반한. 예, 예. 그리고 자기들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물가 전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물가 지표나 이런 거시 지표에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요동을 그렇죠. 치겠죠. 예. 여하튼 이번 이제 FOMC에서 파월이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여전히 뭐 연내에 어느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터 해가지고 네. 혹시 금리를 인하 못할 수도 있나요? 네.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까지. 이제 금리 인상할 여지도 그러면 열어놔야 합니까? 네. 뭐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예. 이제 파월도 이제 미리 거기에 대한 뭐 답을 쓰겠죠. 뭐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놨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시장은 좀 더 어떤 파월의 지금 고민과 앞으로 네. 좀 생각들을 엿보고자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4월 달 들어서 시장 기대가 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이미 많이 후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매파적 발언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은 오히려 못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비투기적인 요소가 좀 있네 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 민감해질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연준이나 파월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환경이 불필요하게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풀어져 있다.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심이라면은 네. 뭐 좀 더 매파적인 말을 통해서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주더라도 네네. 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기조는 고금리 장기화잖아요. 예.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조금 더 그렇죠. 매파적이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도 그렇고 좀 충격이 있겠네요. 예, 뭐 충격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사실은 또 이 파월이라는 분이 말을 또 그렇게 세게는 잘 못하더라고요. 뭔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맞아요. 발언들이 그래서 항상 많아요. FOMC 기자회견 때 보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 있고 뭐 그럴 때가 그러네요. 상당히 예. 많죠. 여하튼 이번에 그런 어떤 성명서 문구나 파월 발언이 좀 매파세기를 많이 띠고 있다고 그런다면 네.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QT죠. 양적 긴축. 예. 그거 지난 3월 달에 꽤 일찍 네. 이 양적 긴축을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그 일정이 공개가 되면 좀 그 부분이 좀 매파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은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정 공개 안 되고 음. 연준 QT 글쎄 뭐 이러고 있으면 규모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 뭐 하반기로 그것도 넘어가 버린다 예. 이러면 좀 더 이제 매파적일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일단 뭐 확인하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여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뭐 하이어 포 롱거의 어떤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네.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추진시키는 그런 FMC이지 않을까 미 생각합니다. 연준이 그런 기조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들은 사실 금리 인하 쉽지 않고 특히 네.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힘들죠. 예. 우리 지난주에 되게 좀 놀라웠던 게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깜짝 금리 예상을 인상. 못했던. 예, 예. 이코노미스트 35명 중에서만 6명 정도나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루피아 환율 때문입니다. 예. 루피아 가치가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는 10분 차트 한번 보시면 그게 달러 루피아 환율인데요. 올해 들어서 5.5% 넘게 올랐죠. 네. 이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경상 적자를 앓고 있어요. 그 말은 구멍난 부분을 갖다가 해외 자본을 가져다가 이제 메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화 가치가 약해져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그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특히나 루피아 환율에 있어서는 좀 더 예민해요. 이미 4월달 들어서 외국계 자금들이 한 6억 달러 이상이 좀 뭐 이미 자본 유출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이제 6.25%로 네네. 25bp를 다시 인상을 했는데요. 아까 하셨듯이 그런 어떤 연준에 의한 고통, 특히나 환율에 의한 고통이 이제 길어지면 뭐 제2, 제3의 인도네시아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들. 예,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 몸도 안 되는데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나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좀 남아 있다는 거는 그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예, 경기가 버텨준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온몸으로 그냥 뭐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제 통화 가치는 계속 이제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텐데, 그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악순환 고리를 또 만듭니다. 물가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통화 가치는 더 나빠지고 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들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머징이 대부분 지금 앓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뭐 일본 이야기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요. 저 달러엔 환율 보고 깜짝 오늘 놀랐어요. 되게 놀랐죠. 그러니까 지난주 BOJ에 있었는데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러엔이 158엔까지 치솟았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도 지금은 내부적인 뭐 요인도 있지만은 외풍이 너무 셉니다. 그렇죠.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고 달러 강하고 연준은 금리를 잘하면 올해 연말에나 아니면 못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금리 차익에 의해서 계속 이제 달러에는 꾸역꾸역 올라가는데요. 아까 11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하루 그러니까 1시간 전 차트입니다. 오전에 잠시 160.2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했네요. 예. 그러고서는 오후 1시부터 한 50분 사이에 거의 255엔으로 또 하락합니다. 달러엔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5엔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든 위크라고 해서 휴가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본계 자금들은 유입이 잘 안 되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얕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작은 매물만 나와도 이렇게 시장이 출렁출렁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많이 꺾인 걸 두고서는 정부 쪽에서 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12번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선물 시장의 N 숏 포지션입니다. N을 매도한 포지션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인데, 밑으로 꺾여 내려갈수록 N 숏 포지션이 많다는 거죠. N 매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N 약세에 베팅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인즉슨 뭔가 하나 모멘텀이 주어지면 쇼트 스퀴즈가 아주 더 급하게 N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다. 스퀴즈. 이게 포지션이 감길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아까 전에 그런 갑자기 오후 들어서 달러엔이 급락하는 그 과정이 당국 아, 개입일 수도 있고 이 엔쇼 스퀴즈일 수도 어느 있고. 선수가 이거 오늘 시장 그래도 많이 없는데 내가 물량 한번 밀어가지고 네네. 밑으로 해서 먹겠다 하는 좀 선수들이 쇼트 스퀴즈를 유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당국 개입 의심된다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긴 합니다. 네네. 근데 여하튼 13번 차트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달러엔 지난주 이제 모습까지인데요. 그 큰 제목이 이제 올 여름에 170엔까지 갈 수 어디에서 이렇게 있다. 전망한 거예요? 이게 소시에테 속젠에서. 제너럴에서 이렇게 이제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논리는 뭐 간단합니다. 이게 당국 개입을 해서 달러행 환율을 좀 이렇게 낮춰 놓을 수는 있는데 네. 펀더멘탈이 이게 그게 뒷받침 못 된다. 음. 그런 식의 개입이 약발이 오래 못 간다. 네. 미국이 계속 저렇게 금리 인하를 늦추는 상황이 오면 결국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유지되는 그런 어떤 커지거나 계속 네.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시장 속성은 갈 때까지 간 다음에야 방향을 바꾼다. 그럼 BOJ도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ING 같은 경우는 올해 2번 할 거다라고 BOJ 예상합니다. 측에서.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170엔까지 가버리고 이러면은 네. 좀 난감하죠. 진짜 이거는 개입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BOJ도 뭔가 또 이제 액션을 진짜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의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아, 이놈들이 진짜로 환율 아이고 네. 일본 당국이 실제로 그 환율을 눌러놓고 싶은 것인지 네. 아니면 계속 좀 뭐 내심 더 이제 달러엔 환율이 좀 더 올라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난 주말 행보는 놓고 봤을 때는 달러엔 네. 올라가도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톤이었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위안화가 또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순번이 옵니다. 그 부분, 위안화요? 예, 그 네.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가장 큰 어떤 아시아 통화에서 위험 변수는 네. 중국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요. 붙들고 있던 환율을 네. 열받아서 한 번씩 놓아버릴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선거 때가 이제 미국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무역 공격이 관세 공격이 곧 올 거다라는 이야기죠. 네네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보면은 관세 높였을 때 중국 당국은 위안화 약해지도록 그 내버려뒀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도록. 예, 예. 관세로 인한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위안 약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화도 그러면 이제 아시아 주변 투자국은 다 더 또 가치가 많이 예. 떠밀려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시아 통화에서 위안이 앵커 역할, 탓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물론 지금까지는 잘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엔이 만약에 계속 저렇게 심각하게 약해진다, 유럽까지 더 많이 약해진다 이러면 중국도 아마 우리도 좀 더 약해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지역은행 얘기는 안 해주실 건가요? 시간이- 여기까지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미국 지역은행이요. 미국 지역은행요.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외부 환경만 나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금리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 안에서도 약한 고리들은 뭐 누적되겠죠. 계속 이제 균열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네네. 그래서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섹터 안에서는 그 지역은행들이 계속해서 미실현 손실들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실리콘밸리 예. 뱅크처럼 그런 사태가 또 나올 수도 네,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미 하나 스크랩해서 그냥 다른 데 그냥 팔아버렸는데요. 네네. 그건 뭐 이미 알려진 악재였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의 사례들이 또 앞으로도 나타나게 되면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사이에서 연준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고민이 깊다가 작년 3월 사례를 보면 돈을 풀겠죠 또. 뭐 급하게. 잽싸게 또 돈을 예. 풀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간 뭐 그 부분은 위험 변수로 상존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